아들아, 어쩌다가, 어쩌다가. 저는 안 좋은 예감에 사로잡혀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그 광경을 본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너무 마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아, 어쩌다가.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감옥에 갈 거라는 걸 예상했으니까요. 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선, 올해 61살입니다. 나는 평생 남의 집을 닦고 남의 흔적을 치우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젊었을 땐 식당 설거지통 앞에서 하루 12시간씩 서 있었고 남편이 떠난 뒤엔 돈 되는 일이라면 체면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새벽 청소, 야간 미화, 건물 계단 물 청소 그렇게 벌어야 아들이 살았거든요. 아들 이름은 최준호, 42입니다. 사람들이 다 큰 아들이 뭐가 걱정이냐고 말해도 엄마 마음은 다르더라고요. 준호는 내 인생의 마지막 버팀목이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호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사라지고 목소리가 사라지고 연락이 사라지고 나중엔 사람 자체가 사라지는 것처럼요. 처음 이상함을 알아챈 건 내 코였어요. 나는 청소를 오래 해서 냄새에 예민합니다. 사람 사는 집 냄새, 아픈 사람 냄새, 누군가 거짓말을 숨길 때. 나는 싸한 냄새까지 이게 웃긴 얘기 같아도요. 오래 살면 다 알게 됩니다. 준호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들 옷에서 이상한 향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병원 소독약도 아니고 한약 냄새도 아닌데 혀끝이 저릿하게 아려오는 묘한 냄새. 마치 풀을 태운 연기와 독한 향수가 섞인 듯한 냄새였죠. 그리고 그 냄새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예전엔 집에 오면 밥부터 찾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속이 불편하다는 말만 하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살이 빠져도 너무 빠졌습니다. 다이어트 하냐 물으면 웃으면서 넘겼지만 웃는 얼굴 뒤로 뼈가 먼저 보였어요. 눈밑이 꺼져 들어가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내 아들이 살아있으면서도 누가 서서히 말려버리는 것처럼 변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준호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되자 내 속에서 뭔가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는 바빠도 나한테는 꼭 연락하던 아이였거든요. 단 한 번도 일주일씩 연락을 끊어본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 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오빠 요즘 힘들어서 안정이 필요해요. 연락 자주 못해요. 말은 공손한데 마음이 없는 문장. 사람을 밀어내는 문장. 그 뒤로 내가 뭐라고 물어도 서아는 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더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요. 그날 밤 나는 꿈을 꿨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밥그릇이 비어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누군가 내 손목을 꽉 잡아당겼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얼굴이 보이지 않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손으로 내 손목을 잡고 낮고 차갑게 말했어요. 보지 마요. 알면 다치니까. 그 말에 화들짝 깨는데 등줄기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창문 밖은 새벽처럼 캄캄했어요. 나는 그때부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니라고. 우리 집안에 뭔가가 들어왔고 그게 준호를 갉아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엄마처럼 무슨 일인이라고 묻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는 준호 집 주소를 다시 꺼내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폴더폰을 충전해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빨리 닳지만 이 폴더폰은 한번 충전하면 오래 버티니까요. 그리고 비상금 봉투를 챙겼습니다. 돈이 없으면 서울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날 택배가 하나 돌아왔습니다. 내가 일주일 전에 준호에게 보냈던 반찬 상자였어요. 상자 모서리가 젖어 있었고 들자마자 출렁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썩은 냄새가 얼굴을 때렸어요. 내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 이렇게 썩어 돌아온다는 건 준호가 그걸 받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더 무서운 건 준호가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든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준호를 직접 볼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서울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이 집안의 비밀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한 게. 하지만 그 비밀은 단순한 불화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말라서 무너져 내린 이유, 며느리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중반부부터 증거와 함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도 알게 되실 거예요. 서아가 숨긴 건 남편의 병이 아니라 남편을 병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는 것을요. 서울행 버스를 탄 건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 시골 정류장에는 찬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고 나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문지르며 계속 같은 생각만 했어요. 준호는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 서아는 왜 내 말을 피했을까? 도대체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라타자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렸지만 내 마음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의심하고 싶지 않은 걸 먼저 외면하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며느리가 나쁜 짓을 했다는 생각은 엄마로서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싫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코가 맡은 그 이상한 냄새와 썩어서 돌아온 반찬 상자. 그 두 개가 계속 내 속을 핥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 확신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깐 주눅이 들었어요. 사람이 많은 곳, 높은 건물, 바쁜 걸음들. 시골에서 평생을 산 내 눈에 서울은 숨쉬기도 힘든 도시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걸었습니다. 준호가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주소를 여러 번 확인하며 손에 쥔 가방끈을 놓지 않고요. 마치 가방끈을 놓는 순간 내 결심도 풀릴까봐 그랬습니다. 건물 입구는 유리로 번쩍였고 로비는 호텔처럼 넓었습니다. 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았어요. 카드키나 등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냐고, 누구를 만나러 왔냐고. 나는 최대한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1507호 최준호. 내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경비원의 표정은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사전 등록이 안 된 방문객은 출입이 어렵다고 했어요. 나는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큰 건물에서는 엄마라는 말이 신분증이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며느리 서아의 얼굴이 떴습니다. 처음엔 놀란 눈이었어요. 그런데 놀람은 금방 불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내려가고 눈이 가늘어졌죠. 사람이 진짜 속마음을 숨기려다 실패할 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아는 내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그 말조차 건성으로 흘리고는 더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준호는 지금 안정이 필요해서 외부 자극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근처 호텔에서 자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호텔이라는 단어가 내 귀에 박힐 때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호텔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친엄마를 외부인 취급하는 그 말투가 문제였고 내 아들 곁에서 엄마를 떼어내려는 그 태도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에게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나는 얌전한 시골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를 찾으러 온 겁없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5층 현관 앞에서 나는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경고음이 울렸어요. 준호가 예전에 알려준 번호였는데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내가 아들 집에서 막힌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 누군가 내 자리를 지워버린 기분.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질 뻔했지만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서러워할 때가 아니었어요. 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 크게. 복도에 울릴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보러 왔는데 문을 안 열어? 그 한 가지 생각만 머리를 꽉 채웠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 얼굴은 정중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의 얼굴.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훅 끼쳤습니다. 집이 차가웠어요. 바닥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신혼집이라면 최소한 사람 온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집에는 온기 대신 냉기가 있었죠.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도 음식 냄새도 아닌 달큰하면서도 역한 숨이 턱 막히는 냄새. 어디서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는데 이상하게 좋지 않은 것이라는 느낌만은 확실했습니다. 내 코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거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비싼 가구, 반짝이는 대리석, 공기청정기. 그런데 그 집에는 먹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밥 냄새가 없고 사람 사는 냄새가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려고 공기를 억지로 빨아들이는 기계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는 집안인데도 화장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나갈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 완벽함이 더 섬뜩했어요. 이 집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여자는 그걸 들키지 않으려는구나. 서아는 내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쉬고 있으니 절대 깨우면 안 된다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달큰한데 썩은 과일처럼 역하고 국화꽃 같은 장례식장 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 사람 사는 집에서 나면 안 되는 냄새였습니다. 서아가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안방에 있다. 내 아들이. 그리고 저 여자가 막는 이유가 있다. 나는 서아의 어깨를 밀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커튼이 꽉 닫혀 있어 방 안은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눈이 적응하자 침대 위 형체가 보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니, 준호라고 믿고 싶었지만 너무 달랐어요. 볼이 꺼지고 쇄골이 튀어나와 있고 팔은 내 손목보다 가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마치 뼈에 가죽만 덮어놓은 것처럼 말라 있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목이 타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아 어쩌다가. 하지만 울음은 삼켰어요. 지금 울면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고 준호를 더 못 볼 것 같았거든요. 나는 대신 눈을 크게 뜨고 준호의 손과 얼굴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톱 밑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10손가락 모두요. 마치 독이 몸을 타고 올라온 사람처럼. 그 순간 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준호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아가 아무렇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쟁반 위에 진한 녹색 액체가 담긴 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풀냄새가 확 끼쳤고 그 속에 혀끝을 찌르는 아린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걸 준호 입에 대려 했습니다. 나는 그 컵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들이 말라가는 이유는 굶어서가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라는 걸요. 그리고 이 집안의 진짜 전쟁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서아가 들고 온 유리컵 안에는 짙은 녹색 액체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 같지 않았어요. 색이 탁했고 점도가 이상하게 끈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먼저 반응했죠.
풀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그 속에 혀끝을 찌르는 아린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여러 냄새를 맡아봤지만 저건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몸이 거부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운 채 고개를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크게 저항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싫다는 표시였어요. 서아는 그걸 못 본 척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준호 턱을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컵을 입가에 갖다 댔습니다. 준호가 입을 꾹 다물자 서아가 더 세게 밀어 넣었습니다. 준호의 목이 꿀렁거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침이 터졌습니다. 목구멍이 버티지 못하고 액체를 토해내려는 반응이었어요. 나는 그 순간 내 손이 먼저 움직일 뻔했습니다. 컵을 쳐버리고 싶었고 서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폭발해버리면 서아는 나를 미친 시어머니로 만들고 문을 잠가버릴 게 분명했어요. 그러면 준호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나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눈물도 삼켰습니다. 대신 눈을 더 크게 뜨고 더 차갑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역할은 싸우는 엄마가 아니라 살아남는 엄마였습니다. 서아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연치유 중이라고요. 병원은 오히려 독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비웃음이 올라왔지만 나는 꾹 눌렀습니다. 병원보다 자연치유가 낫다며 주사기와 붕대가 왜 협탁에 놓여 있습니까? 라벨이 뜯긴 갈색 유리병들이 왜 여럿입니까? 약국 스티커 하나 없는 병들이 왜 줄지어 있습니까? 설명은 멀쩡한데 풍경이 멀쩡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 내 손바닥 안에서 너무 가벼웠어요. 그때 손톱 밑의 변색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까만 빛이 아니라 이상하게 푸르스름한 검은빛. 마치 무엇인가가 몸속을 천천히 망가뜨릴 때 나타나는 신호처럼요. 순간 오래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예전에 공장 청소할 때 강한 약품을 잘못 만진 직원 손톱이 변색되던 장면. 그때도 이런 색이었어요.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아가 방을 나가자 나는 주변을 더 빠르게 훑었습니다. 창문 커튼은 두 겹으로 꽉 닫혀 있었고 방 안은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빛을 막는다는 건 단순히 숙면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상태를 감추려는 행동일 때가 많아요. 나는 그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자 더 이상한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엌 냉장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먹는 것이 없었습니다. 계란도 김치도 밥도 고기도 없었어요.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진공팩, 초록빛 잔여물이 묻은 병들, 그리고 설명 없는 봉지들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냉동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얼음만 가득했고 먹을 만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밥상이 없었습니다. 밥상이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준호가 말라가는 이유가 잠깐 입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는 확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아는 반대로 너무 멀쩡했습니다. 나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웃는 듯 하지만 웃지 않는 표정. 화장은 완벽하고 목소리는 또렷하고 움직임은 여유로웠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말라 누워있는데 아내가 저렇게 안정적일 수 있나요? 그 안정감이 오히려 끔찍했습니다. 마치 계획이 이미 끝까지 짜여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나는 그날 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한순간도 쉬지 않았어요. 자정이 넘어가자 안방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 서아가 부엌으로 가는 발소리, 다용도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윙하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건조기가 돌아가는 듯한 소리였는데 밤새 끊기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서 밤새 돌아갈 이유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저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아주 평범한 행동부터 꺼냈습니다.
쌀을 씻어 죽을 끓이려 했어요. 준호에게 따뜻한 흰죽 한 숟갈이라도 먹이면 사람은 조금이라도 돌아오니까요. 그런데 서아는 내 손에서 쌀그릇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걸 보는 순간 내 속이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쌀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올 길을 저 여자가 손으로 끊어버리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그건 독이라고 했습니다. 탄수화물은 몸에 해롭다며 준호는 특정한 것만 먹어야 한다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통제는 늘 감금으로 이어집니다. 그날 오후 나는 화장실에서 변기 안쪽을 보다가 붉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닦이지 않은 구토 자국, 피가 섞인 흔적. 내 손이 떨렸습니다. 서아가 들고 들어가던 그 녹색 액체를 준호가 먹고 토했다는 뜻이었어요. 피가 섞였다는 건 몸 안쪽이 이미 상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느낌으로만 움직이면 안 된다.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가 있어야 이 여자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날 밤 나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진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남편 장례 치를 때도 빚 독촉 받을 때도 말없이 도와주던 동네 사람. 퇴직 형사 출신인 오반장에게요.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길게 쓰면 들킬까 봐요. 단 3줄로 끝냈습니다. 아들이 이상하다. 녹색 약을 강제로 먹인다. 집이 수상하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내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손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언제 내 폰을 볼지, 언제 내 행동을 눈치챌지, 언제 준호를 더 깊이 숨길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안방 쪽에서 준호가 아주 작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아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마치 달래는 말 같았지만 나는 그 말이 달램이 아니라 입막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마른 이유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누군가가 매일 주는 무언가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더 머무르는 순간 나까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발을 들였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오반장이 언제 답을 줄지, 그리고 그 답이 내게 어떤 선택을 강요할지. 나는 그걸 생각하며 밤새 잠들지 못한 채 거실 시계 초침 소리를 세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난 뒤부터 나는 집안에서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서아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칼날 같았어요. 내가 움직이면 저 여자는 바로 알아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일부러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를 줄이고 눈을 내리깔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는 척했습니다. 사람은 방심할 때 가장 많은 걸 흘리니까요. 나는 서아가 방심하는 순간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서아는 이상하게도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것에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숫자를 계산하는 표정, 누군가에게 짧게 통화하고 전화를 급히 끊는 손놀림, 가리고 내 쪽을 힐끗거리는 시선. 나는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선아, 지금 화내면 진다. 내가 이길 방법은 분노가 아니라 증거다. 다음 날 오전 서아가 잠깐 외출했습니다. 마트 좀 다녀올게요라는 말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내겐 기회였습니다. 나는 그 즉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빨리 움직이면 티가 나니까요. 서아가 현관문을 닫고 복도 발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까지 들린 뒤에야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어두운 방에 누워 있었고 숨은 쉬는데 숨이 너무 얇았습니다.
마치 실오라기 같은 숨. 나는 손끝으로 준호 이마를 만져봤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몸이 버티는 온도조차 힘으로 유지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준호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혀는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물 한 잔이라도 제대로 못 마신 사람 같았어요.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말라서가 아니라 말라가게 만든 상태라는 것을요. 부엌으로 나가 쓰레기통을 열었습니다. 손 더러워지는 건 상관없었어요. 내 손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아들이 죽는 게 더 더러웠으니까요. 음식물 봉투를 젖혀보니 찢어진 택배 송장 조각이 보였습니다. 종이가 물에 젖어 글씨가 흐릿했지만 보낸 곳 이름이 겨우 읽혔어요. 약재를 취급하는 곳이었습니다. 한약방이 아니라 건조 원료 같은 걸 파는 곳. 그 옆에는 작은 라벨 조각도 있었습니다. 글씨가 반쯤 찢어져 있었는데도 단어 몇 개는 선명했어요. 건조 그리고 낯선 식물 이름 하나. 나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돌아다니는 초록색 액체가 건강 주스가 아니라 어디선가 주문해 만든 재료일 가능성이 확 올라왔거든요. 나는 라벨 조각을 조심히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때 냉장고 문에 붙은 자석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기요금 자동이체 안내서 그리고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다는 통지서. 금액을 보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전기세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였어요. 집 어딘가에서 전기를 먹는 장치가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전날 밤 들었던 우잉하는 기계음을 떠올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건조기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 유지시키는 소리였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다용도실 쪽에서 약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세제 냄새 속에 아주 희미하게 섞인 풀의 쓴내. 나는 숨을 죽이고 다용도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세탁기와 건조기가 보였고 그 옆 벽 한쪽에 작은 창고문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창고문이라면 그냥 손잡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문에는 번쩍이는 디지털 도어록이 달려 있었어요. 가정집 창고에 도어록이라니. 나는 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 가구나. 내 직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 가까이 가서 귀를 대보니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윙하고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 습한 공기와 함께 묘한 향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향은 안방에서 맡았던 냄새와 같은 계열이었어요. 달큰한데 역하고 사람을 어지럽게 만드는 냄새. 나는 손을 뻗어 도어록을 만지려다 멈췄습니다. 여기서 무리하면 끝입니다. 비밀번호를 틀리면 알람이 울 수도 있고 서아 휴대폰으로 알림이 갈 수도 있어요. 나는 손을 거두고 대신 문 주변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문 옆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아의 글씨체로 보였어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그 세 글자가 나를 확신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접근 금지라면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고 그 이유는 대개 숨길 게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오후 예상보다 빨리 서아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즉시 소파로 돌아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처럼 앉았습니다. 서아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내 얼굴을 잠깐 살폈습니다. 그 눈빛이 아주 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폰에 진동이 한 번 울렸습니다. 오반장이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동 한 번이 내 마음을 붙잡아줬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 사실 하나가 나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아가 잠든 뒤 화장실에 숨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짧았습니다. 내일 낮에 근처에서 보자. 혼자 움직이지 마. 그 한 줄이었는데 나는 그 한 줄을 읽으며 손바닥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무서운 생각이 밀려왔어요.
오반장이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 일이 훨씬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나는 다시 다용도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고문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잠겨있는 문 하나가 집 전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 문 안에 무엇이 있기에 서하는 남편을 굶기고 빛을 막고 약 같은 걸 먹이고 전기까지 퍼붓는 걸까요? 그 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준호가 말라서 무너진 이유와 서아가 감옥에 갈 거라고 내가 확신했던 이유는 저 문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내일 오반장을 만나면 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나는 서아가 잠깐 외출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급하면 티가 나니까요. 손에는 일부러 쓰레기 봉투를 들었어요. 누구라도 보면 쓰레기 버리러 나왔구나 싶게. 발걸음은 느릿느릿, 얼굴은 멍한 표정. 내 몸이 아니라 내 연기가 먼저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단순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을 하는 엄마였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의심을 숨기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숨기는 일이요. 단지 지하 벤치까지 내려가는 길인데도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생각보다 침착해 보였지만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서아가 따라 나오진 않았는지, CCTV가 내 움직임을 담아두진 않았는지, 내가 지금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 준호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목을 조였습니다. 벤치 근처에 도착했을 때 오반장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문을 펼친 채 앉아 있었는데 신문을 읽는 사람이라기보다 주변을 훑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큰 동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봐도 동네 사람끼리 잠깐 쉬는구나 싶게요. 오반장은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내 손등을 한번 툭 눌렀습니다. 그 손이 거칠고 따뜻했어요. 괜찮다, 내가 왔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내 숨이 살아나는 기분이었거든요. 나는 전날 본 것들을 최대한 짧게, 그러나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준호의 마른 몸, 손톱 변색, 커튼으로 막아둔 방, 라벨 없는 병, 주사기, 냉장고에 음식이 없는 것, 그리고 다용도실 창고문에 달린 디지털 도어록과 밤새 돌아가는 기계음까지. 내 말이 끝날수록 오반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은퇴한 사람이라도 형사 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는 내가 주머니에서 꺼낸 라벨 조각을 받아들여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오반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가정불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짧은 말에 내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만 누군가 입 밖으로 꺼내주길 기다렸던 것뿐이었죠. 오반장은 이어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아가 돈을 쓸 이유가 있어요? 빚 같은 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사정까지 내가 알 길은 없으니까요. 그러자 오반장은 내게 우편함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큰일 터지기 전엔 우편이 먼저 소리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내 가슴을 찔렀어요. 준호가 말라간 것도 결국 원인이 있었을 텐데 그 원인이 생활의 흔적에 묻어 있을 거라는 뜻 같았거든요. 그리고 오반장은 내게 아주 작은 물건을 건넸습니다. 손톱보다 조금 큰 까만 녹음기였습니다. 대놓고 증거 잡으려 하면 당신이 먼저 다쳐요. 대신 결정적인 말, 계획, 자백. 그걸 잡아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내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녹음기 하나가 내 생명줄이 될 수도 있고 내 목숨줄을 끊는 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그 물건을 받아 고쟁이 속처럼 가장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서아가 쉽게 찾지 못할 곳, 내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곳.
그 순간 오반장은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신원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요즘은 이름 바꿔 사는 사람 많아요. 그 말이 나를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서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밝은 미소, 공손한 말투, 그런데 눈빛은 차갑게 내 목을 겨누던 그 사람. 사람이 두 얼굴을 갖는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인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여전히 들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제 봉투보다 무거운 게 들어 있었어요. 오반장이 준 녹음기 그리고 우편함을 확인하라는 말. 그 두 개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가자 서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에서 뭔가를 섞고 있었습니다. 믹서기 소리가 짧게 울렸고 그 냄새가 다시 집안에 퍼졌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은 떠들썩했지만 내 귀는 서아의 발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서아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는 순간 나는 조용히 우편함 쪽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이다. 서아가 잠들면 우편을 확인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서아의 코 고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문을 열 때 손잡이를 잡고 끝까지 조심히 돌렸어요. 복도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편함을 열어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손에 쥔 봉투는 몇 장 되지 않았지만 그 무게는 이상하게 묵직했어요. 나는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지금 뜯으면 소리가 날 수 있었고 서아가 깰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겉면에 빨간 글씨만 확인했습니다. 연체, 독촉, 최종 경고 그런 단어들이 내 눈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퍼즐이 탁 하고 맞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말라가는 이유가 단순한 병이 아니라면 그 끝에는 결국 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람을 망가뜨리는 이유는 대부분 욕심이니까요. 나는 봉투들을 다시 숨겼습니다. 내일 오반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라 범죄의 냄새라는 걸 증명해줄 종이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의 날짜가 박혔습니다. 서아가 언제든 정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 준호가 지금처럼 더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 나는 그 공포를 꾹 눌러 삼켰습니다. 울면 끝입니다. 흔들리면 끝입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였어요. 서아가 숨기는 핵심, 그 디지털 도어록이 달린 창고문을 여는 것. 그 문 안에서 준호가 이렇게 말라가는 정확한 이유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 서아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 한 방도 같이 터질 겁니다. 다만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것. 그 숫자만 알아내면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눈을 감으면서도 계속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서아가 손가락으로 누를 그 4자리, 6자리. 내일은 반드시 그 숫자의 꼬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내 아들의 생명이 그 숫자 하나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제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서아가 나를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숨기는 게 크면 남의 작은 움직임도 크게 보입니다. 서아의 눈빛이 따끔했습니다. 내가 물컵을 들어도, 내가 창밖을 봐도, 내가 손을 무릎에 올려도 서아는 한 번씩 매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그 힐끗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감시라는 걸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무력한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노인, 말귀가 조금 느린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게 이 집에서 내가 살 길이었습니다. 준호를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나는 일부러 아침부터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두고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멍한 눈으로 화면을 쳐다보고 입을 반쯤 벌리고 손은 덜덜 떨리는 척했어요. 서아는 그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안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안심을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서아가 나를 상대할 가치 없는 존재로 판단할수록 나는 더 많은 걸 볼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점심 무렵 서아가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기름진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마라향, 고기 냄새, 달큰한 소스 냄새. 서아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질을 하며 잘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에게는 여전히 녹색 액체만 들고 들어갔어요. 자기는 기름지고 자극적인 걸 먹으면서 남편은 풀물만 먹인다. 나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손가락 관절이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관리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관리요. 잠시 뒤 안방에서 준호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끙끙거리는 소리도요. 나는 소파에 앉은 채 손톱을 손바닥에 박아 넣었습니다. 지금 뛰어들면 끝입니다. 지금은 아직 내 차례가 아닙니다. 오후에 서아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나는 순간 나는 움직였습니다. 연기 따위는 그때 잠시 내려놨어요.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준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준호의 눈이 아주 희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초점이 없는 눈이었는데 그날은 잠깐, 아주 잠깐 내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준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거의 바람 같은 소리였지만 나는 들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살아있구나. 아직 내 아들이 여기 있구나.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소리가 나니까요. 대신 손으로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 손은 차갑고 가벼웠지만 그 차가움 안에도 분명히 생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눈빛이었어요. 나는 협탁 위에 있던 물컵을 들고 조심스럽게 입가에 대줬습니다. 준호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물컵이 금방 비었어요. 그 순간 내 확신은 의심이 아니라 확정이 됐습니다. 서아는 준호에게 물조차 자유롭게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버팁니까? 준호가 말라가는 이유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실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라는 게 너무 분명했습니다. 나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비밀번호, 창고문. 그 숫자를 알아내려면 서아가 누르는 걸 봐야 합니다. 정면으로 보면 들키니 어깨 너머로 습관 속에서 우연인 척 잡아야 합니다. 서아는 오후에 다시 배달을 시켰습니다. 배달 앱을 켜고 결제를 하고 도어록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아가 현관으로 가며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는 척하며 천천히 현관 쪽으로 다가갔어요. 어머, 누가 왔대? 모르는 척, 멍청한 척. 서아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도어록 앞에 섰고 그 손가락이 숫자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삐, 삐, 삐. 나는 그 소리에 귀를 세웠습니다. 눈은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시선은 도어록 버튼으로 고정했습니다. 서아 손등이 숫자를 가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딱 한순간 손등이 살짝 들리는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뒷자리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확실히 봤습니다. 880.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손가락에 가려졌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그 숫자 배열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88, 0. 마지막이 무엇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서아가 문을 열고 배달을 받았고 나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숫자만 돌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면 88이 들어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0이 들어간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생일, 기념일, 혹은 어떤 좋은 숫자 조합. 나는 서아가 처음 인사하러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서아가 유난히 자랑하듯 말했던 게 있었어요. 저 파리랑 인연이 있어요. 파리 행운이래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지금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걸 비밀번호로 씁니다. 돈, 행운, 숫자. 서아는 그런 쪽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 숫자를 완벽히 알기 전에는 창고문을 건드리지 않겠다. 대신 다음 기회에 반드시 전체 숫자를 본다. 그리고 동시에 오반장이 말한 우편을 확보한다. 빛 독촉장, 연체, 최종 경고. 그 종이들이 내 살아남을 이유를 증명해 줄 테니까요. 하지만 내가 숫자를 쫓는 동안 서아는 더 위험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아는 거실 불을 끄고도 한참을 부엌에 머물렀습니다. 믹서기 소리가 짧게 울렸고 냄비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들이 내게는 하나의 의미로 들렸어요. 양을 늘리고 있다. 준호를 더 빨리 끝내려 하고 있다는 뜻으로. 그리고 새벽 무렵 안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쿵. 무언가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소리.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자 준호가 바닥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거품이 맺혀 있었고 눈은 뒤집혀 흰자만 보였습니다. 경련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놀란 기색도 없이 서랍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준호 팔에 바늘을 꽂아 무언가를 주입했습니다. 잠시 후 준호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멈춘 건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이 꺼져버린 것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서아는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건 반복된 행동입니다. 준호가 이렇게 말라가고 쓰러지고 경련하는 과정이 서아에게는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나는 그날 밤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창고문을 여는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걸 확인하는 순간부터 서아의 운명도 우리 가족의 운명도 갈릴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내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아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 나를 무력한 노인으로만 보던 눈이 조금씩 의심으로 물들고 있었으니까요. 경련이 멈춘 뒤에 준호는 잠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사람답게 쉬는 잠이 아니라 몸이 강제로 꺼져버린 상태였어요. 숨은 쉬는데 눈빛이 없고 손끝에 힘이 없고 입술이 잿빛으로 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고도 소리를 못 질렀습니다. 소리치면 서아가 더 빠르게 움직일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울음을 꾹 눌러 죽이고 대신 눈을 더 차갑게 뜨기로 했습니다. 서아는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어요. 사람이 사랑하는 남편이 바닥에서 거품을 물고 떨면 보통은 울거나 전화부터 합니다. 그런데 서아는 서랍에서 주사기를 꺼내는 손이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몇 번째 절차인 것처럼 익숙했죠. 그 익숙함 하나로 나는 확신했습니다. 준호의 몸이 망가진 건 우연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준호가 이렇게 말라가게 된 원인을 잡는다. 둘째, 서아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증거를 잡는다. 이 둘은 결국 한 줄로 이어질 거였어요. 사람을 말려 죽이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대부분 돈입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서아가 잠든 틈을 타 우편함에서 챙겨온 봉투들을 화장실에 숨어서 뜯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손톱으로 조금씩 뜯어가며요. 첫 번째 봉투는 카드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었고 이자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업체 최고장이었어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억 원을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 세 번째는 신용카드 한도 초과 통지서. 그걸 모두 펼쳐놓고 보니 숫자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대략 5억.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호가 말라가는데 서하는 돈에 쫓기고 있다. 이 조합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하는 택배를 받았습니다. 상자에서 나온 건 명품 가방이었어요. 로고가 반짝이고 가죽에서 새것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소파에서 멍하니 보는 척하면서 곁눈질로 지켜봤습니다. 서하는 가방을 여러 각도로 찍더니 휴대폰 화면을 몇 번 눌렀습니다. 잠깐 비친 화면이 낯익었어요. 중고 거래 앱이었습니다. 사자마자 되파는 겁니다. 카드로 긁고 현금으로 돌리는 방식. 그제야 내 머릿속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서하는 갚을 길이 없는 빚을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었고 그 끝은 늘 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곳. 보험금. 그날 밤 나는 소파에서 일부러 깊게 잠든 척했습니다. 입을 반쯤 벌리고 숨을 고르게 내쉬고 손을 축 늘어뜨렸어요. 서하는 몇 번 내 쪽을 힐끗 보더니 결국 거실 불을 끄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내 평생 들은 말 중 가장 섬뜩한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끝나. 보험금 나오면 바로 입금할게. 서하는 아주 담담하게 맞장구 쳤습니다. 마치 장보는 이야기하듯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핏줄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 준호를 끝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호가 말라가는 이유는 병이 아니라 서하가 만든 죽음의 일정표였던 겁니다. 나는 그날부터 시간이 없다는 걸 뼈로 느꼈습니다. 무턱대고 경찰을 부르면 서하는 증거를 없애고 준호는 더 깊이 숨길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서하가 숨긴 핵심 공간, 다용도실 창고문을 열어 물증을 잡는 것. 그 문을 열어야 서하의 말이 무너지고 준호가 살 길이 열립니다. 문제는 비밀번호였죠. 나는 서하의 생활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이 여자는 매일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정해진 시간에 외출했고 돌아올 때의 표정이 달랐어요. 땀이 아니라 향수 냄새가 더 짙었고 요가 매트를 들고 나가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알아냈습니다. 서하는 매주 목요일 오전에 요가 레슨을 간다는 것. 그 시간엔 최소 1시간 반은 집을 비운다는 것. 그게 내가 창고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뒷자리 몇 개를 어깨 너머로 봤어요. 88과 0이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 배달 순간을 노렸습니다. 서하가 또 도어록을 누르는 순간 이번엔 전부를 보겠다고요. 이틀 뒤 기회가 왔습니다. 저녁에 배달이 도착했고 나는 일부러 물을 엎질러 닦는 척하며 현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하가 짜증 섞인 손놀림으로 도어록을 누르는 순간 손등이 살짝 들렸고 숫자들이 한 줄로 보였습니다. 내 눈은 그 짧은 찰나를 통째로 잡아먹었습니다. 나는 바로 외우듯 머릿속에 박아 넣었어요. 앞자리는 0707. 서하가 예전에 7월 7일이 생일이라며 스스로 떠벌리던 그 숫자. 그리고 뒤는 880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는 다시 손가락에 가렸지만 다음 키 입력의 리듬이 남았습니다. 서하는 늘 마지막을 이처럼 짧게 눌렀습니다. 나는 그 리듬까지 외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반장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이 위험. 창고문이 핵심. 목요일 오전에 열어볼 것. 보내고 나서도 손이 떨렸지만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목요일이 다가오자 집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서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준호는 더 마르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한 얼굴을 유지하며 속으로만 칼을 갈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서하가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그 창고문을 열 겁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서 준호를 이렇게 말려버린 이유와 서하를 감옥으로 끌고 갈 증거를 동시에 꺼내들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문을 여는 순간부터는 서아가 나를 더 이상 무력한 노인으로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들키느냐, 내가 먼저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서아가 집을 비우는 날. 내가 그 창고문을 여는 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해야 했어요. 표정 하나만 흔들려도 서아는 눈치챌 사람이었습니다. 서아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요가복을 갖춰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태평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침대에서 뼈만 남아 누워있는데 며느리는 오늘 운동 가는 사람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렸으니까요. 나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속으로는 숫자만 되뇌었어요. 0707880 마지막은 이 틀리면 끝입니다. 3번 틀리면 잠금이 걸린다고 했으니까요. 서아가 현관으로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금방 와요. 그 말이 내겐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었거든요. 문이 닫혔고 복도 발소리가 멀어졌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나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숨까지 죽이고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서아가 다시 들어올까봐. 일부러 물건을 두고 왔다며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완전히 조용해졌을 때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다용도실까지 갔어요. 발소리를 최소로 하려고요. 창고문 앞에 섰습니다. 디지털 도어로 불빛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나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한 채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707만 8802. 삐. 짧은 소리. 그리고 찰칵하는 해방 같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내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라색 빛이 흘러나왔어요. 평범한 전구빛이 아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방 안 공기가 얼굴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습했고 역했고 달큰하면서도 혀끝이 저리는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좁은 공간 전체가 재배실이었습니다. 천장에는 보라색 재배등이 줄지어 달려 있었고 그 아래 3단 선반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선반마다 화분이 가득했어요. 20개가 넘었습니다. 잎이 넓게 펼쳐진 것, 보라색 꽃이 달린 것, 하얀 꽃이 핀 것 전부 가정집 베란다에서 키울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나는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협죽도, 투구꽃, 그리고 또 낯선 이름들. 나는 식물 이름까지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협죽도는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독하다고 잎 몇 장만 잘못 먹어도 큰일 난다고요. 그런 것들이 화분째로 그것도 여러 개가 이 작은 방에 키워지고 있었습니다. 선반 아래에는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마다 들렸던 윙 소리의 정체가 이거였어요. 건조기 옆에는 유리병이 여러 개 있었고 병 안에는 이미 말라 비틀어진 잎과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콧속이 찌릿했어요. 내 혀끝이 저리고 머리가 핑 도는 느낌.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준호가 먹던 녹색 액체는 건강 주스가 아니라 이 독초 가루로 만든 것이었다는 걸요. 방 한쪽에는 작업대가 있었습니다. 전자저울, 막자 사발, 채, 장갑, 작은 비닐봉지들. 딱 봐도 조제하는 도구였어요. 그 위에 검은색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노트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거기엔 날짜별로 배합 비율과 투여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0.2, 0.3, 0.5 늘어나는 숫자들. 구토 반응 경련 발생 같은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적혀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과정을 레시피처럼 기록해 둔 겁니다. 내 아들이 말라서 무너져 내린 이유가 이 노트 한 장 한 장에 적혀 있었어요.
서아는 준호를 치료한 게 아니라 서서히 조절하며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을 찍었어요. 재배등, 화분 라벨, 건조기, 유리병, 작업대, 노트의 페이지까지. 한 장이라도 놓치면 안 됐습니다. 이게 준호를 살릴 마지막 증거니까요. 그런데 노트 옆에 서류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였고 안에는 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최준호 수익자 서아. 사망보험금 10억. 또 다른 보험도 있었습니다. 5억. 총 15억. 내 아들의 목숨값이 15억으로 적혀있는 종이를 보는 순간 내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서아가 그렇게 침착했구나. 그래서 이번 주말이라고 했구나. 준호를 끝내면 서아는 그 돈으로 빚을 지우고 새로 시작하려 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어록 풀리는 소리. 심장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서아가 돌아온 겁니다. 2시간은커녕 1시간도 안 됐는데요. 머리가 하얘졌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는 폴더폰을 고쟁이 깊숙이 숨기고 창고문을 닫고 잠기는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에서 세탁기 문을 열고 빨래를 뒤적이는 척 다시 멍한 노인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눈을 풀고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교복 빨아야지. 서아가 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해요?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눈빛은 칼 같았습니다. 서아는 내 뒤쪽, 창고문 쪽을 한번 힐끗 봤어요. 나는 그 시선 하나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켰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었나? 내가 뭘 떨어뜨렸나? 수백 가지 생각이 동시에 머리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아는 한 걸음 다가오더니 내 허리춤 쪽을 스치듯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찍어둔 사진들, 그게 들키면 끝입니다. 준호도 끝이고 나도 끝입니다. 하지만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레슨 취소됐어요. 거실 가서 쉬세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의심을 숨기는 사람은 다음 칼을 더 깊게 준비하니까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오반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서아가 집에 있습니다. 내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서아는 반드시 막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서아가 이번 주말을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창고문에 손 댄 걸 눈치챈다면 서아는 계획을 앞당길 수 있어요. 준호를 오늘 밤에라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가 부엌에서 믹서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윙 하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나는 소파에 앉은 채 손바닥에 손톱을 깊게 박았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들어 맞고 싶지만 지금 막으면 나는 증거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준호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기기가 아니라 시간 싸움이라는 걸요. 내가 오반장에게 증거를 넘기기 전에 서아가 먼저 움직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서아의 눈빛이 이미 그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안 공기는 낮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서아는 부엌에서 믹서기를 돌리고 베란다 쪽에서 탕 끓는 소리를 내며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이 이상하게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손놀림이 아니라 흔적을 지우는 손놀림. 내가 창고방을 열었다는 걸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서아는 이미 뭔가가 틀어졌다는 냄새를 맡은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눈을 풀고 입을 반쯤 벌리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둔 채 텔레비전을 보는 척만 했어요. 하지만 귀는 서아의 발소리, 숨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까지 전부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사람이 숨기려는 리듬이었으니까요. 서아는 늦은 밤이 되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대충 청소기만 한번 밀고 끝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걸레를 들고 구석구석을 닦고 소파 뒤를 밀어보고 식탁 아래까지 몸을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흔적, 누군가의 연결선. 나는 그 순간 오반장이 준 작은 녹음기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내가 숨겨둔 위치가 완벽하지 않았던 건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얼굴은 그대로 둔 채 시선만 천천히 흐렸습니다. 모르는 척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서아가 식탁 의자를 하나씩 들어올리는 순간 내 숨이 멎었습니다. 손가락이 의자 다리 안쪽을 더듬더니 아주 작고 검은 물체가 서아 손바닥에 올라갔습니다. 그 작은 물체 하나로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아가 버튼을 눌렀고 다음 순간 스피커에서 서아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끝나. 보험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 가면이 벗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서아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치매 아니셨네요. 그 말은 짧았는데 내 목을 죄는 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더는 연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면으로 맞서면 준호는 끝입니다. 그래서 나는 숨을 한번 삼키고 최대한 덤덤하게 움직이려 했습니다. 문제는 서아가 나보다 빨랐다는 겁니다. 서아는 내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허리춤, 옷자락. 사진이 담긴 폴더폰을 찾는 손이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팔이 꺾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비명을 삼키고 몸을 비틀며 어떻게든 고쟁이 안쪽만은 지켜냈습니다. 그 작은 폴더폰이 지금 내 아들을 살릴 유일한 문서고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때 안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침대에서 떨어진 것 같은 소리. 서아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흔들렸고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서아를 밀쳤습니다. 서아가 소파에 걸려 비틀거린 순간 나는 맨발로 현관을 향해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려다 멈췄어요.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 다리는 예순이 넘은 다리였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무릎이 흔들렸지만 뒤에서 서아의 발소리가 따라붙는 걸 듣는 순간 아픈 것도 잊혔습니다. 몇 층을 내려가던 중 발이 헛디뎌 몸이 앞으로 쏠렸고 계단 모서리에 어깨와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순간 눈앞이 번쩍했어요. 그때 비상구 문이 열리며 경비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그 즉시 얼굴을 바꿨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살기는 사라지고 걱정하는 며느리 표정이 붙었습니다. 치매가 있어서요. 갑자기 뛰쳐나가셨어요. 같은 말이 들렸고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입을 열었지만 내 말은 헛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서아가 노린 그림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정상이 되고 나는 이상이 되는 것. 서아는 나를 끌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보조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는 길은 닫혔고 남은 길은 버티는 것뿐이라는 걸요. 서아는 나를 다용도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사이,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 문 앞에 무거운 걸 밀어두었는지 아무리 밀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웅크린 채 숨을 골랐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욱신거렸고 팔에는 서아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나는 마지막으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둠을 아주 작게 밝혔고 배터리는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가는 동안 나는 속으로만 빌었습니다. 제발 받아줘. 지금이 아니면 끝이야. 그리고 그때 다용도실 문이 밖에서 벌컥 열리려는 소리, 무거운 물건이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가 돌아온 겁니다. 내 손에서 폴더폰이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통화 연결음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렸고 문틈 사이로 손전등 불빛이 번쩍 들어왔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잡히면 준호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버티기만 하면 오반장이 움직일 겁니다. 바깥에서 서아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주 멀리서 현관 쪽 어딘가에서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귀가 만든 환청인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문 앞에 선 건지 나는 그 차이를 구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용도실 문틈으로 손전등 불빛이 번쩍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셔서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아는 내 손에 들린 폴더폰을 봤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숨길 게 없었습니다. 연기도 끝, 시간도 끝. 남은 건 누가 먼저 끝장을 보느냐뿐이었어요. 서아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요. 문을 반쯤 열어 내 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손전등으로 내 얼굴만 비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내 목소리가 떨리면 그게 내 패배니까요. 나는 폴더폰을 등 뒤로 숨기려고 했지만 서아의 손이 훨씬 빨랐습니다. 손목을 비틀어 꺾고 폰을 낚아챘어요.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서아는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술이 얇게 말리며 비웃음이 스쳤어요. 화면에 찍힌 이름 하나 오창식. 오반장. 서아는 나를 내려다보며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 그 사람이었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아는 폴더폰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플라스틱이 산산조각 나며 튀었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내 심장에 박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통화는 연결됐고 오반장은 내 말을 들었을 겁니다. 내 폰이 부서져도 시간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아는 내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내 무릎과 팔꿈치를 긁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소리내면 서아가 더 흥분하고 준호에게 더 빨리 가겠죠. 나는 그걸 막아야 했습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유리컵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둘 다 짙은 녹색 액체. 하나는 가득, 하나는 반쯤. 나는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창고방에서 맡았던 그 독한 냄새. 혀끝을 마비시키던 바로 그 냄새가 공기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서아는 웃었습니다.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 밝아서 더 끔찍했어요. 마치 생일 케이크를 내오는 사람처럼 상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면 끝나요. 큰 건 오빠 거, 작은 건 어머님 거. 같이 가면 깔끔하잖아요. 그 말이 내 귀를 지나가자 내 몸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서아는 준호뿐 아니라 나까지 정리하려 했던 겁니다. 내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내가 증거를 찍고 오반장과 연결된 그 순간부터 나는 서아에게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서아는 큰 컵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몸이 아프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준호는 끝입니다. 나는 서아의 팔을 붙잡고 컵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액체가 출렁거리며 몇 방울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서아는 내 손을 뿌리쳤고 나는 소파 모서리에 등을 박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지만 다시 기어갔어요.
서아는 안방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찰칵. 나는 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쾅쾅. 손등이 붉게 부어올랐고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 들렸습니다. 준호가 목에서 끙끙거리는 소리. 그리고 서아의 달콤한 목소리. 오빠 마시면 편해져요. 이제 안 아파요. 그 목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럴듯한 말을 붙이는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나는 문을 발로도 찼습니다. 준호야, 마시면 안 돼. 엄마야, 엄마 말 들어. 그때 현관 쪽에서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 열면 강제 개방합니다. 내 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반장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구원처럼 들렸어요. 나는 온 힘을 다해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 도어록을 2번이나 잘못 눌렀지만 3번째에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제복 경찰 2명이 서 있었고 오반장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오반장의 눈은 평소에 농담 섞인 눈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했고 차가웠고 결심으로 굳어 있었어요. 어디? 나는 숨이 찢어지듯 말했습니다. 안방이에요. 오반장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을 발로 찼습니다. 1번, 2번. 3번째에 문이 부서지며 열렸어요. 그 안에서 서아는 준호의 머리를 붙들고 컵을 입에 대고 있었습니다. 준호 입가로 녹색 액체가 흘러내렸고 눈은 반쯤 감긴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오반장이 서아를 밀쳤습니다. 서아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고 컵이 떨어지며 녹색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경찰이 달려들어 서아 팔을 등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얼마나 시원하던지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서아는 발버둥 쳤습니다. 놓으라고. 15억이야. 내가 받을 돈이라고. 그 말이 마지막으로 내 귀에 박혔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돈이었다는 증거. 준호의 몸이 마른 이유도 밤마다 돌아가던 기계도 창고방의 보라색 불빛도 독초도 주사기도 경련도 전부 그 돈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서아가 아니라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거의 의식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입안에 남은 액체를 토하게 해야 했어요. 나는 준호 턱을 잡고 입을 벌려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토를 유도했습니다. 준호가 컥하고 토해냈고 녹색 액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걸 보며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다시 참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오반장이 물을 가져와 준호 입을 헹궈주고 경찰은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대가 들어왔고 준호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수액이 연결됐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소리로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나는 준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끝이 아주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의 일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창고방은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재배등 아래 독초들과 건조기, 유리병, 레시피 노트, 보험 증서들이 그대로 증거가 됐습니다. 서아의 빚 독촉장도 같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여자가 이번 주말이면 끝이라던 말과 15억이라던 욕심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서아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그때 사이다라는 게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한 만큼의 대가를 남의 눈앞에서 그대로 받는 것. 그게 참교육이고 그게 사람들이 기다리는 결말이었습니다. 몇 달 뒤 준호는 병원에서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뼈만 남았던 몸에 살이 붙고 초점 없던 눈에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밥 냄새가 그리웠어. 나는 그 말에 결국 울었습니다. 그날은 참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서아는 결국 감옥으로 갔습니다.
돈을 위해 사람을 말려 죽이려 한 죄, 독을 조제하고 투여한 죄, 감금과 협박, 보험 사기까지. 그 모든 게 노트 한 권, 사진 몇 장, 그리고 내가 끝까지 지켜낸 증거로 엮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야 하는 거니까요. 내 새끼 살리려고 늙은 몸 끌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게 엄마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를 뼛속에 새겼습니다.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속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도 속지만 결국 진실은 흔적에 남는다는 것. 냄새, 숫자, 종이, 기록, 그리고 말. 그 흔적을 끝까지 놓지 않으면 아무리 교활한 사람도 결국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느낌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엄마의 직감은 대개 틀리지 않습니다.